내 자식을 믿지 남을 믿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자식을 너무 믿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헌신한 72세 정혜자 할머니, 어느 날 며느리가 건넨 다정한 제안에 선뜻 신분증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카드 사용 알림은 오지 않는 걸까요? 왜 통장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걸까요? 그리고 은행을 찾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날이 제게 아주 큰 시련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 제 딸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최근 들어 부쩍 연락이 잦아진 둘째 며느리였지요.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5년째였고 두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서연이는 자주 안부를 묻는 통화를 해왔고 가끔은 집에 들러 음식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저 그렇지 뭐.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 요즘은 밖에 나가실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카카오톡도 안 되고 본인 인증도 어렵고 그 폰으로는 문자도 잘 안 오시죠? 서연이의 말에 저는 손에 든 10년 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지요. 정말 버튼만 겨우 눌러 전화하는 기능밖에 없었으니까요. 맞아. 이거 좀 불편하긴 해. 은행 갈 때마다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라는데 나는 할 줄을 모르니 제가 내일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거든요. 신분증만 있으면 금방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누구나 자식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서연이가 찾아왔을 때 저는 신분증과 카드를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일을 봐주는 것이 고마웠으니까요. 어머니, 이것도 필요해요. 보험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도 있거든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렇게 서연이는 제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갔고 며칠 후 새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신기한 터치 화면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아, 이거 명의가 내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지금은 가족 간의 통신비 할인받으려고 저희 명의로 해놨어요. 어차피 어머니 쓰시는 건 똑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의아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전에는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았거든요. 가끔 서연이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도 늘어났고요. 어머니, 제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제 통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는 서연이에게 또 한 번 통장을 빌려주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동네 농협으로 향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혜자 어머니. 은행에 들어서자 친절한 박정은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동네 은행이라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정은 양, 내 통장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혜자 어머님, 통장 기록을 보니 최근에 몇 가지 특이한 거래들이 있네요.
박정은 대리는 화면을 살펴보며 이마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제게 보여주려고 모니터를 돌리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어떤 거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보험담보대출이 신청되어 있고 휴대폰 인증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체 내역도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전 제가 보험담보대출이란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전자서명? 그게 뭐지? 내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은 대리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누구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통장 같은 것을 맡기신 적 있으세요? 제 머릿속에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준다며 신분증을 가져갔던 일 급하다며 통장을 빌려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바꿔준다고 했어. 그러고 보니 전에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문자가 왔는데 요즘은 알림이 오지 않네.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정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혜자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이런 명의도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휴대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자서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누를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 그것도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 돈을 빼내려 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박정은 대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험담보대출 신청서가 대리 신청으로 올라와 있어요. 명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한 거죠.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잦은 연락, 그리고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가는 일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대출금은 실행 전이에요. 다행히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보류된 상태예요. 하지만 어머님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 5천만 원의 대출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제 귀가 믿기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갔다면 저는 어쩔 뻔했을까요? 그런데 이 대출금 수령 계좌가 박정은 대리는 말을 잠시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구 계좌인지 말해주세요. 다 알아야 해요. 김진우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우는 제 첫째 아들이었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던 장남이 왜 이런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그제야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서연, 그리고 첫째 아들 진우까지. 세 사람이 공모해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정은 대리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자식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들이 이런 짓을 꾸몄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은 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이 대출은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취소 신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생각엔 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명의도용은 범죄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지를. 혜자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정은 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머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이와 두 아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 놓을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 명의로 다른 곳에서도 대출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은 대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입력하며 설명했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런 사례에 경험이 많으세요. 한번 상담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둘째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인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폰이 자꾸 이상해. 통장도 뭐가 헷갈려서 말이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까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도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괜히 은행 가시면 복잡해지기만 하실 거예요. 역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은행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 주렴. 이따가 서연이도 좀 바꿔줘. 서연이요? 아, 지금 밖에 나가서 없는데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서연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박정은 대리가 알려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 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정은 대리도 함께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요. 김 변호사님, 이번 사례는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범죄에 해당해요. 김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자님, 이런 상황이 많이 힘드실 텐데 용기를 내셨네요. 지금 취해야 할 조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보험사와 은행의 명예보호 요청 및 전자서명 효력 중지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둘째, 전 금융사 통합 명예보호 신청을 접수했고요. 셋째, 아들들과 며느리 명의의 대출 시도 기록을 보존하고 민사 형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 자식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는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머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이제 누구도 제 삶을 함부로 조종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박정은 대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자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번 일은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서 받는 이 진심 어린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제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해 보이지 말자.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갑자기 두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신청 기록을 찬찬히 보던 중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령 계좌가 장남 김진우 명의였죠. 늘 연락 없던 아들이 왜 여기서 등장한 걸까요? 김진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과는 5년 전 작은 다툼 이후로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가끔 생일에나 형식적인 문자 몇 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집에 도착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니 몇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둘째 도윤이 우연히 한 말이 떠올랐어요. 형이 요즘 사업 때문에 좀 힘들대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서연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시점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진우가 급전이 필요했고 도윤과 서연이 그 방법을 제공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진우에게 돈을 넘기는 가족 전체가 공모한 배신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은 나를 이용만 하려 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박정은 대리와 약속한 대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지요. 서연이가 바꿔준 휴대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가끔씩 전원만 켜두는 정도로요. 다음으로는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통장의 대부분 금액을 새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액만 남겨두고 말이죠. 그리고 인증서도 모두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엔 제 손으로 직접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요. 어머니, 혹시 아들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실 생각인가요? 박정은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이 일에 관여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전화가 평소보다 더 잦아졌거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은행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가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다리가 좀 아파서 내일로 미뤘어. 걱정 말렴.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니까요. 분명 감시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을 막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약속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연아, 오늘은 은행 안 가도 될 것 같아. 도윤이가 다 확인해 준다고 했거든. 서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통장 정리 같은 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오늘은 좀 피곤해서. 서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전자서명 기록을 모았습니다. 박정은 대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지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이 모든 것이 제 자식들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 시간이 온 겁니다. 정은 양, 이제 됐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을 시간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제 자식들과의, 아니,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대면을요. 일요일 오후 저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오면 떡이라도 해놓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와 박정은 대리 그리고 김 변호사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셔서 도윤이 거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뒤로 서연이가 따라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거실에 앉아 있는 박정은 대리와 김 변호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진우는 얼굴색이 변했지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다니는 은행의 박정은 대리고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단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우와 도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서연이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요?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은 대리가 제 대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혜자 어머님의 통장에서 최근 몇 가지 특이한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님 명의로 신청된 보험담보대출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지요. 진우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보험 담보대출이 신청되었고 수령 계좌는 김진우님의 개인 계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정혜자님의 휴대폰으로 이루어졌지만 해당 휴대폰의 명의는 최서연님으로 확인됩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금융관리도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내 돈을 빼내려고 했다는 거니?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진우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만 어머니의 신용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 신용이 아니라 내 돈을 빌리려고 한 거겠지. 제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했을까? 세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박정은 대리가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와 전자서명,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가 제 신분증을 들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는 장면, 도윤이 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도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도 이미 통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먼저 돈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부탁만 했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 적 없어. 진우도 목소리를 높였지요. 당신들이 계속 어머님 재산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나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저는 말없이 손에 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내용 증명 서류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내 변호사 명함이야. 앞으로는 이 사람과만 대화해. 그리고 이건 내용 증명이다. 다시는 내 명의나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장이야. 그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애틋함과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아이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뒤숭숭했어요. 오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박정은 대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괜찮아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배신을 알고도 참거나 덮어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처럼 당당히 맞서는 분은 드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대로 넘어갔다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앞으로 몇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금융계좌와 인증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둘째, 공동인증서는 모두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오프라인 접근만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은 대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증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인생이요. 은행에서는 박정은 대리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모두 삭제하고 지문 인증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알림을 새 휴대폰으로 받도록 설정했고 오프라인 접근만 허용하는 제한도 걸었지요. 이제 어머님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박정은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어머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법적 조치는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건 너희들의 태도에 달렸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욕심이 앞서서 도윤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진우 형도 정말 미안하대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이틀 뒤 두 아들이 각각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부끄러워서였겠지요. 도윤과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진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어려운 사업 상황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한다. 앞으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는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진우야, 사업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범죄야.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지요.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저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은 도시락을 싸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용기와 힘을 준 박정은 대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위기를. 농협 지점에 들어서자 창구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 박정은 대리가 보였습니다. 손님 응대를 마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자 어머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정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거 정은 양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어. 별거 아니지만 내 정성이야. 박정은 대리는 놀란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런 걸 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야, 정은 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감사해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은 대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곧 시작되는데 혹시 저랑 같이 드실래요? 뒤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휴게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박정은 대리는 제가 싸온 불고기와 나물,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연신 감탄했지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도시락은 오랜만에 먹어봐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배달 음식만 먹는다면서 가끔은 이렇게 집밥도 먹어야지.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박정은 대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에 관해서요. 사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는데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박정은 대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어머님의 아들들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만 믿으세요. 가족보다 더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박정은 대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삶은 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문득 공원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신뢰는 주에 깊게 줘야 한다는 것. 둘째,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셋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서연이에게도 그렇게 전해주렴. 통화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로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정혜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취미 상자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뜨개질 도구들이 그 안에 고이 접혀 있었지요. 이제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뜨개질 바늘을 들고 천천히 실을 감아가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것.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진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산책을 마치고 동네 농협에 들렀습니다. 혜자 어머님,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어요? 박정은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요즘은 날씨가 참 좋지? 벚꽃도 피고. 이제 저는 매주 한 번씩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도 하고 박정은 대리와 차도 마시곤 했답니다. 그녀는 제게 금융 지식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저는 제 재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머님, 아드님들과는 연락하고 계세요? 박정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전화해. 설날에는 같이 밥도 먹었어. 아직은 예전 같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일 이후로 저와 자식들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는 아니지만 서로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특히 진우는 사업 실패 후 다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정은 대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내가 노인대학에 등록했어.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제대로 배울 거야. 박정은 대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어머님이 직접 배우신다니 대단해요. 이제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나이 든다고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되겠더라고.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노인 대학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모여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천천히 쉽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지요. 오늘은 모바일 뱅킹 앱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걸 익히시면 은행에 안 가도 집에서 송금도 하고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은행 업무는 항상 창구에서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박정은 대리가 알려준 보안 수칙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따라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계좌 조회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세상의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제 삶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이제 너희들을 다시 믿으려고 노력 중이야.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해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듯 저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신분증 하나로 시작된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도 주었다. 은행 직원 정은이가 아니었으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72세, 누구도 내 동의 없이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를 겪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더 강해지는 과정. 저는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내일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시작된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더 큰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72세에 새롭게 배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셨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분증 하나, 인증서 하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셨죠? 이런 금융 사기는 타인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금융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낭만 예찬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